2022년이 예. 좀 힘들었는데 2023년은 좀 어떨까요? 2022년보다는 덜 힘들죠. 근데 확실히 주식이 좀 싼 거다라고는 예. 볼 수 있을까요? 예, 싸지긴 싸졌는데요. 항상 우리는 주식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리스크 프리미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래세 자산운용에 이제 좀 채권운용 뭐 이런 걸로 좀 오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퇴연구소에서 개인 자산관리로 한 9년 정도 또 일을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모님. 고모님 이제 2022년이요. 네. 이렇게 다산화는 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요즘은 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여전히 큰 그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다는 게 제가 이제 뭐 하여튼 3분기 이때쯤 계속 봤던 게 이제 금리가 생각보다는 제일 리스크를 하여튼 그때도 금리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그거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더 올릴지도 모른다는 게 이제 그때도 리스크였는데요. 그게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요즘 뭐 한국증권금융 뭐 이런 데도 예금금리가 뭐 5.2%가 넘고 하니까 이제 돈들이 유동성이 또 그쪽으로 쫙 빨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으로는 유동성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예, 거기다 이제 금리도 높고 해서 이런 이중고 때문에 거기다 뭐 금리는 뭐 이미 그렇게 조금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껏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또 급속하게 내리는 이런 모습은 안 나타날 거고 예, 플랫투라고 이제 올라왔다가 약간 고원 형태로 갈 거라고 봤었는데요. 그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파월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바람에 예, 그런 부분이 뭐 하여튼 시장에는 조금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타랠리도 있으려 하다가 뭐 예, 산타도 사라져 버렸고요. 예, 파월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이죠. 네. 예, 50bp 올린 거는 뭐 예상한 대로인데 예, 이제 5.1로 올라가가지고. 예, 5에서 5.25 사이 정도로 네. 본다고 그랬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를 보통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다시 이리로 들어올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좀 한동안 기면은 유동성이 이제 들어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이 예. 좀 힘들었는데 2023년은 좀 어떨까요? 2022년보다는 덜 힘들죠. 2022년 올해에 비해서 2023년은 뭐 금융시장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진다기보다는 실물시장은 뭐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바대로 갈 것 같은데요. 근데 2022년에 대비해서 2023년에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은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이제 수익률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도 이율이 기본적으로 뭐 회사채 같은 경우는 뭐 5%는 되는 거고요. 예금도 뭐 그 정도 되고 하니까 2022년에 비해서 많이 다르죠. 그때는 채권의 이런 것들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 이상이었고 예금금리도 해봐야 뭐 1%가 안 되고 이랬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니까 기본적으로 자산 운용에 있어서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들이 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2022년에 이게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좀 나아질 것 같고요. 분위기는 훨씬. 네. 예,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로 막 진행되는 시기였고 내년에는 이 마이너스에서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정도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또 뭐 와장창 무너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식 채권 이런 면에서 채권이나 예금은 베이스가 좀 튼튼해졌고 주식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부분이 좀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요. 전체 실물 시장에 비해서 수익률에서 느끼는 부분은 올해보다는 뭐 저는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시장이 그렇다고 막 재미있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약간 주식시장은 횡보 느낌을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계속. 예, 뭐 오르기도 하고 또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내내 그런 흐름이 나올 거. 일단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줘가지고 좀 저금리가 되어야 자금이 또 이동을 할 수 네. 있는데요.
지금 예금금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5.5 사이 정도라면은 주식에서 과연 얼마를 더 줘야 사람들이 주식이 좋다고 옮겨가겠나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인데요. 네. 내가 리스크를 취하는 만큼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3에서 5%를 더 준다고 하면은 주식 수익률이 8에서 10%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실제로는 15% 이 정도 느낌을 가져야 움직여가는 것이지 올해 혹시 뭐 한 7, 8% 내년에 받을까 하면은 내가 그냥 안전하게 예금을 하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높아지느냐? 주식에 대한 이제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리든지 아니면은 예금이나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 모드로 들어간다든지 해야 이제 서서히 좀 가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금리가 한참 높은 수준에 있는데 주식이 신나게 가동이 되어서 올라가기는 일반적으로 그런 예는 잘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만약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은 예. 조금 천천히 예. 저는 내년에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마시라.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산에 있어서 너무 지금 안 들어가면 혹시 뭐 이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또 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나게 올라가기에는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고 이러니까 금리가 경기 침체가 조금 진행돼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가 좀 보일 때 이제 그런 때 아직은 너무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주식이 좀 싸지기는 싼 거다라고는 볼 수 있을까요? 예, 싸지긴 싸졌는데요. 항상 우리는 주식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리스크 프리미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우리가 예금금리로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년짜리 예금금리. 그게 지금 한 5.2%, 뭐 5.5 이 정도 주는데요. 무위험 수익률이 이 정도 수익률이 되면은 우리가 주식 수익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사람들이 주식을 살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순히 주식의 이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채권 금리하고 비교한 그 밸류에이션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내년에 이제 주식시장에 제일 안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금리를 픽아웃 빨리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원처럼 개마고원처럼 이렇게 쭉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이제 지금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는 건데 예. 한다고 하면 거기서 계속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산하면 주식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픽아웃만 한다는 신호만 오더라도 사람들은 많이 생각들을 좀 달리해야 할 텐데요. 아직은 그런 신호를 전혀 안 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금리가 좀 빠르게 내린 적이 있기는 한 건가요? 있죠. 그런 적은 좀 많죠. 사실은 금리를 이제 올렸다가 2000년대, 90년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사건들이 터졌죠. 이제 나스닥 버블이 붕괴되었다든지 그 이후 곧이어서 9.11 사태가 터졌다든지 할 때는 뭐 급하게 인하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이런 때에서 또 금리를 신나게 올리다가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다 다시 0%대로 그냥 갑작스럽게 금리를 떨어뜨렸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때는 주가가 50% 떨어졌는데 금리가 0%대로 들어가니까 이제 유동성이 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활활 불타올라서 이제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상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금리가 5%에서 이게 요지부동을 안 하고 계속 어느 정도 간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좀 다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일 관전 포인트는 경기 침체, 심각한 경기 침체 뭐 이런 걸 자꾸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하고 금리하고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금리가 어떤 패스를 그릴 것인가, 고원처럼 쭉 가는 패스를 그릴 것인가, 의외로 그것보다 좀 더 빨리 꺾일 것인가 하는 것. 그 부분이 오히려 내년에는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고원처럼 유지가 된다고 하면 막 쓰러지는 기업들도 그렇죠, 나오고 생기죠. 그럼 그제서야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갈 그렇죠. 가능성도 생기고 그러면 기업은 쓰러지고 금리는 내리는데 주가는 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조금 있으면 오르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출혈 경쟁을 하던 기업들이 많이 퇴출되게 되고 우량한 기업이 남게 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경기 안 좋다고 구조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고금리로 이제
대충 이익을 맞추고 있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좀 증가하게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구조조정 해놓고 하면은 기업들이 이익이 이제 좀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이제 사람들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인 게 그 기업이 망하고 좀 위기가 와야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고 예. 이게 약간 좀 역설적인 것 같네요. 그게 자본주의의 생리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저금리라는 것은 일종의 열대 아프리카 지역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되게 기온이 따뜻하니까 해충들이 많고 벌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금리라는 것은 거의 뭐 북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충들 다 없지 않습니까? 이 고금리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경제에 안 좋죠. 우리나라 내년에 이제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뭐 내년부터 나타납니다. 내년부터. 네, 네. 네. 올해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저도 이제 주식담보대출로 받은 이자 금액을 보니까요. 이자 금액이 증가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게 이제 내년에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이제 경제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0%대 이런 데는 아무나 사업을 합니다.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한 7%로 올라와 있으면은 정말 철저하게 가려서 사업을 하게 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자꾸 그게 이제 버블이 꺼진다는 겁니다. 버블이 꺼진다는 것은 이제 건강한 부분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탄력을 받으면은 이제 올라가는데 그 기간이 언제일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슈입니다. 제일 관전 포인트는. 어떤 사람은 그게 내년 상반기 1분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늦춰져 가지고 내년 하반기나 후내년 초까지는 봐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내년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경기 침체 부분은 상당 부분은 지금 또 반영도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한 사람은 없고 그게 슬로우다운이냐 심각하냐 이 정도 문제일 따름이니까요. 근데 일단 파월의 입에서는 네. 금리가 꺾이는 거는 아직은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가 의외로 이제 강건한 것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이나 일본, 영국,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국 이런 데 해당되죠.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다 환율이 약세되면서 어려웠죠. 근데 미국은 에너지 수입국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제 강건하게 유지됐죠. 영국이나 우리나라는 단기금리 연동돼서 다 대출금리가 움직이는데 미국은 30년 모기지 금리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단기금리 5%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타격도 덜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강건하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미국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서베이를 한 거 보니까요. 내년에 미국 경제가 뭐 침체에 빠진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예. 횡보가 되고 또 아직 좀 불확실한 점이 큰데 네. 바닥은 나왔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닥은 뭐 당연히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뭐 한 10%, 뭐 15%될 수는 있겠는데요. 그 바닥을 뭐 정말 귀신같이 맞춰서 다시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괜찮은데 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2,300, 400 사이고 미국 주가도 저러는데 미국 주가도 꽤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물론 다시 최근에 이제 떨어졌는데 그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부터 한 10에서 15% 정도. 예, 뭐 한 S&P 10% 500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예. 아, 그렇군요. 예, 저도 마음이 약해서 10% 이상 하길라니까 겁이 나서 안 그래도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예.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또 여윳돈이 예. 있다고 예. 하면은 좀 어떤 섹터나 기업을 좀 사면 좋을까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금리에 제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보다는 훨씬 민감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동산이 금리랑 더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죠. 부동산은 보통 차입을 해서 들어가니까요. 주식은 뭐 리스크 프리미엄 하는데 부동산도 리스크 프리미엄 똑같이 계산하니까요. 근데 부동산, 주식은 뭐 빌려서 한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의 자기 자본 비율이 훨씬 높죠. 근데 부동산은 우리나라가 뭐 50% 이하로 제한해놔서 그렇지요. 다른 나라들은 뭐 70%, 80% 이렇게 차입이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을 부동산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은 뭐 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식은 뭐 예를 들어 생각하신다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추천해놓은 섹터를 보니까 공통된 게 대략 뭐 반도체, 네. 그다음에 전기차, 바이오 이 정도가 네, 맞습니다. 예, 네. 공통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저도 뭐 거기서 크게 이견은 없는데요. 네. 제가 뭐 그냥 제가 확신을 가지는 분야는 하여튼 바이오 쪽이라서요. 헬스케어. 예, 예. 바이오 쪽이라서 그쪽이 밸류에이션도 이제 많이 낮아져 있고 고점 대비해서 한 40%나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고령 사회가 오게 되면은 앞으로 인구가 많아지지만은 아프리카 쪽 인구가 많아지니까요. 그쪽에는 구매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구매력이 계속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바이오 이런 쪽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이게 좀 고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 부분의 수요가 저는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ETF를 사면 돼요. 예, 예. 바이오 기업은 저도 잘 모르고 예. 그것도 네. 기업의 불확실성도 많고 하니까 특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혹시 그 티커 ETF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냥 이제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또 미국의 S&P 500에서 있는 바이오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에 있는 또 바이오 ETF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S&P 500에 있는 바이오 ETF는 뭐 XBI라고 있는데요. 그런 게 있고 그거는 지금도 아직 잘 회복을 못하고 있고 밑을 벌벌 기고 있고요. 나스닥에 있는 ETF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두 개를 반반 뭐 사놓으셔도 될 것 같고. 반반이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주식 비중에서 다 바이오로 채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데요. 만일 저 반반이라는 것은 바이오에서 반반을 미국 쪽에서 반반을 하신다면 낸다면은. 그 반반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벤처 쪽에 투자하는 그 양반하고 이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하여튼 미국 쪽의 바이오의 기술은 뭐 압도적이고요. 세계에서요. 예, 예. 그런 쪽을 뭐 시장도 좋고 거기는 인종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실험 장소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봐야 황인종, 우리나라 사람들 뿐이 없지만은 거기는 뭐 얼마나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환경도 좋고 우리나라도 바이오 저기 이만한 인력 이렇게 갖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차세대로서 바이오도 꽤 유망한 섹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뭐 의대 정원 이런 거하고 다 관련돼 있겠죠. 뭐 그런 거하고. 근데 이제 뭐 여하튼 BT 쪽,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은 미국이 거의 뭐 기술이나 인력이나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투자한다고 하면 한국보다는 글로벌적으로 예, 미국 쪽 예, 중심으로 예, 예. 압도적인 기술을 예, 갖고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예. 바이오 사고 또 뭐 사면 좋을까요? 아까 거기 뭐 네. 저는 뭐 전기차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잘 모르겠고요. 네. 뭐 전기차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2차 전지. 예, 2차 전지죠. 그게 예, 그건 뭐 여전히 좋은 섹터일 수밖에 없죠. 한 50 이렇게 사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주식만 비중을 네. 한다면 30, 30하고 40은 인덱스를 사고 뭐 이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현금 이런 시기에는 현금도 항상 좀 아니 물론이죠. 현금은 어느 정도? 한 3분의 1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3분의 1, 같습니다. 30%는. 예, 예, 예. 그렇군요.